엔진 덮개 사이로 검은 연기가 솟구쳤습니다. 판토 전차는 적을 만나기도 전에 멈춰 섰습니다. 적군의 포탄에 맞은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기계 내부의 설계 결함이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독일의 모든 기술력을 쏟아부은 야심작은 전쟁터에 도착하기도 전에 자멸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45톤의 강철은 병사들에게 탈출할 수 없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전차장의 빈형이 무전기를 채웠습니다. 무적의 포식자는 왜 스스로의 심장을 태웠을까요? 1943년 7월 쿠르스크의 지평선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엔진음이 고요했던 표원을 흔들었습니다. 독일의 새로운 전차 군단이 먼지 구름을 가르며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소련군 전차병들은 조진경 너머의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기존의 각진 상자 같던 독일 전차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전차였습니다. 소련군 제182 전차 여단의 T-34들이 먼저 포신을 휘둘렀습니다. 76.2mm 철갑탄이 대기를 가르며 판터의 정면 장갑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포탄은 장갑을 뚫지 못했습니다. 비스듬한 장갑판을 타고 튕겨나간 탄환이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판터의 포수가 렌즈 속 십자선을 적의 차체에 고정했습니다. 79경장의 긴 포신이 화염을 내뿜었습니다. 내부 유폭과 함께 T-34의 포탑이 힘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 전차가 맥없이 파괴되는 광경을 목격한 소련 보병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참호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전장의 공기는 단숨에 바뀌었습니다. 판터는 멈추지 않고 불타는 고철들 사이를 유유히 통과했습니다. 독일군 전차병들은 무전기를 통해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수적 열세를 단숨에 뒤집는 기술의 우위가 증명된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충격은 기계 내부에 숨겨진 철저한 계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판토는 철저한 생존성과 타격력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차체 전면 장갑을 55도 각도로 기울였습니다. 80mm 두께의 장갑판은 경사각 덕분에 140mm 이상의 실질 방어력을 확보했습니다. 날아오던 적의 철갑탄은 장갑 내부로 파고들지 못했고 매끄러운 표면을 타고 허공으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주포 설계는 탄속 증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7.5cm, 79경의 긴 포신 탑재를 결정했습니다. 포신 길이를 5.25m까지 늘렸습니다. 화약 연소로 발생하는 가스 압력을 탄환 비에 끝까지 전달했습니다. 포탄의 포구 초속이 초당 935m에 달했습니다. 이는 더 큰 구경인 88mm 주포의 관통 능력을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포신 내부의 정교한 강선은 포탄에 강력한 회전력을 부여했습니다. 탄환은 공기 저항을 이겨내고 수 킬로미터 밖의 표적까지 직선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부 주행 장치에는 중첩식 보기륜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좌우로 엇갈리게 배치된 바퀴들이 44.8톤의 하중을 지면에 골고루 분산시켰습니다. 포션바 방식의 현수 장치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거대한 차체는 거친 평원에서도 정밀 사격이 가능한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마이바흐 HL230 엔진이 700마력의 출력을 발생시켰습니다. 전차는 육중한 무게에도 불구하고 시속 46km의 기동력을 발휘했습니다. 차체 전면에는 TGF-12A 조준경을 장착했고 광학 장비가 표적을 쫓았습니다. 포수는 렌즈 조절을 통해 먼 거리의 적을 선명하게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공간 역시 승무원 5명이 각자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었죠. 무전기는 실시간으로 적의 위치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지휘관의 명령은 전차장 큐폴라를 통해 일선으로 뻗어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소련의 T-34를 잡기 위한 최적의 설계였습니다. 1941년 가을 소련 전선에 투입된 독일군 주력 전차들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소련의 T-34 전차는 독일군의 37mm 대전차 포탄을 모두 튕겨냈습니다. 일선 장교들은 이 충격적인 사태를 T-34 쇼크라 명명했습니다. 독일 국방부는 위기를 타개할 새로운 중형 전차 개발을 다임러 벤츠와 만사에 명령했습니다. 다임러 벤츠는 효율적인 복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T-34의 외형과 구동 방식, 디젤 엔진까지 그대로 본뜬 설계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만사는 독일 기술의 정수를 담은 독자안을 내놓았습니다.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고 전륜에 구동륜을 배치한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히틀러는 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이 설계안이 장차 더 큰 족보를 장착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히틀러는 시제품 제작 단계에서 전면 장갑을 80mm로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설계팀은 명령에 따라 장갑판을 덧댔습니다. 차체 무게가 당초 계획했던 35톤을 훌쩍 넘어 45톤에 육박했습니다. 문제는 동력 계통이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는 여전히 30톤급 전차를 기준으로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군수장관 슈페어는 개발 기간 단축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제대로 된 내구도 시험을 거칠 여유도 없었습니다. 설계자들은 기계적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총통의 명령과 전선의 독촉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1943년 초 검증되지 않은 45톤의 강철 괴물들이 양산 라인을 빠져나왔습니다. 1944년 여름 프랑스 노르망디의 좁은 수로와 도로에서 판터 부대가 매복을 시작했습니다. 포수가 TGF-12A 조진경의 다이얼을 정교하게 돌렸습니다. 렌즈 안의 피사체가 순식간에 5배로 확대되었습니다. 거리가 2000m에 달했습니다. 7.5cm 탄환이 포신을 빠져나가 대기를 갈랐습니다. 탄환이 셔먼 전차의 정면 장갑을 가볍게 관통했습니다. 적 전차는 대응 사격조차 시도하지 못한 채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판터 한 대가 셔먼 5대를 상대하는 광경이 전선 곳곳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기술적 우위는 일방적인 격파 기록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망디에서 한 대의 판터는 평균적으로 5대 이상의 셔먼을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던 셈입니다. 소련 전선에서도 판터의 포신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1500m 사거리에서 T-34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소련군 전차병들은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날아오는 포탄에 압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독일군 전차 에이스 에른스트 바르크만은 판터 한 대로 영국군 전차 9대를 저지했습니다. 바르크만의 코너라고 불리는 이 전투는 기계의 성능이 전술을 어떻게 압도하는지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승전 기록이 쌓여갔습니다. 전차병들은 이 강철 괴물과 함께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빠졌습니다. 판터가 지나가는 곳마다 적군의 탱크 무덤들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찬란한 기록기일 기계 내부에 숨겨진 치명적 결함은 조용히 기계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륜 구동 방식의 판터는 차체 전면에 변속기와 최종 감속기를 배치했습니다. 45톤의 육중한 중량이 차체 앞부분에 집중되었습니다. 조종수가 방향을 틀기 위해 레버를 당기면 최종 감속기의 톱니바퀴가 비정상적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습니다. 이 장치의 평균 수명은 고작 150km에 불과했습니다. 야전 정비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판터 특유의 중첩식 보기륜 구조가 정비병들에게는 지옥이었습니다. 고장난 안쪽 바퀴 하나를 갈아 끼우기 위해 멀쩡한 바깥쪽 바퀴를 전부 떼어내야 했습니다. 정비 시간은 길어졌고 가동 가능한 전차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엔진실 내부의 열기도 제한이었습니다. 700마력의 출력을 내기 위해 마이바흐 엔진은 막대한 열을 발생시켰습니다. 냉각수 관이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터졌고 뜨거운 기름이 달궈진 엔진 위로 쏟아졌습니다. 불길이 순식간에 차체를 덮쳤고 전차병들은 화염을 피해 밖으로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1944년 기준 판터의 전투 가동률은 35%까지 추락했습니다. 10대가 출격하면 6대 이상이 길가에 버려지는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무게를 줄이지 못한 대가 또한 혹독했습니다. 진흙탕이나 눈길에 빠진 판터를 견인할 장비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승무원들은 멀쩡한 전차를 스스로 폭파하고 후퇴해야 했습니다. 기계적 모순은 곧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연합군의 대규모 공습이 독일의 보급선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판터의 거대한 엔진을 돌릴 연료가 바닥났습니다. 45톤의 판터는 더 이상 비동할 수 없는 고철 덩어리로 변했습니다. 독일군은 판터를 포기하는 대신 기괴한 선택을 내렸습니다. 전차의 하체를 땅속에 깊이 묻고 오직 포탄만이 지면 위로 솟아올라게 하여 적을 기다렸습니다. 기동력을 앞세워 전장을 누비던 전차는 이제 판터 고정포대라는 이름의 요새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의 전술도 진화했습니다. 연합군은 판터의 강력한 정면 장갑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판터 주위에 연막탄을 터뜨려 포수의 시야를 차단했습니다. 틈을 타 보병들이 판터의 측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가늘고 긴 판터의 측면 장갑은 보병의 근접 공격에 무력하게 뚫렸습니다. 무적의 상징은 그렇게 하나둘 차가운 강철 무덤으로 변해갔을 뿐입니다. 전쟁 말기의 판터는 패배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장에서 갓 생산된 전차들은 전선에 도착하기도 전에 공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숙련된 전차병들은 이미 전장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기계에 익숙하지 않은 소년들이 조종관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성능을 절반도 이끌어내지 못한 채 화염 속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1945년 전쟁은 끝났습니다. 프랑스군은 승전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에 버려진 판터 50여 대를 수습했습니다. 그들은 이 전차들로 독자적인 기갑 부대를 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프랑스 기술진은 2년 동안 판터를 실전 운용하며 기계적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중전차와 중형 전차의 경계를 허문 설계 방식은 기술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장갑을 비스듬히 눕혀 방호력을 높이고 고관통 주포를 장착하는 판터의 방식이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훗날 독일의 레오파르트 1과 프랑스의 AMX-30 개발에 결정적인 기초가 되었습니다. 판터의 설계 사상이 현대 주력 전차인 LBT의 원형으로 부활한 셈입니다. 판터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전장 비편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비안길로 사라지기에는 판터가 남긴 기술적 흔적이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판터의 포시는 지금도 지평선을 향해 있습니다.